어제 새벽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었고 경찰은 절도 혐의를 검토 중인데요. 그런데 신 씨 측이 이 차량과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소식들 이후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 음주 여부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논란이 일자 어제랑 다른 입장을 내놨거든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네. 그 체포 당시에 지금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주 운전의 혐의가 보여서 이제 측정을 요구했는데 그 측정에 불응한 것. 그래서 음주 측정 불응죄 혐의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당시 신혜성 씨가 이제 잠이 든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보통 차 안에서 잠이 들면 자기 차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혜성 씨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혜성 씨 측은 이제 처음에는 식당에서 키를 주길래 본인이 좀 취한 상태에서 그 키를 받고 뭐 대리 기사를 통해서 귀가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다가 식당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키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신혜성 씨가 차를 훔쳐서 간 거냐라는 이제 논란이 나왔던 것이고 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혜성 씨 측에서는 차 키를 받은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기존의 말을 바꾼 거죠. 해명을 바꿔서 차 키를 받은 건 아니고 본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 문이 열려 있길래 본인의 차로 착각을 하고 그 차를 이용해서 현장을 이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내놓아서 결국은 거짓 해명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신혜성 씨가 음주 불응을 했고 그리고 음주 운전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도난 차량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절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절도 여부까지 조사가 된다면 절도죄는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뭐 본인이 운전을 했건 대리기사를 썼건 간에 네. 다른 사람 차를 가지고 갔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확하게 절도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절도죄가 성립을 하려면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차를 뭐 가지고 갔느냐. 결국은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절도에서의 고의라고 하면 이제 법률 용어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불법 영득.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물건을 이제 몰래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가 쓰다가 처분까지 할 의사. 네. 그것을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피고인이 뭐 지인의 차량, 뭐 삼촌이었던 것 같은데 삼촌의 차량을 몰래 타고 가다가 네. 이제 보통 삼촌 차를 몰래 타고 나서 좀 타다가 갖다 놓을 의사로 보통은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도죄로 기소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 이렇게 삼촌 차를 이게 본인이 쓰고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다가 처분까지 해버릴 의사. 다시 말해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흔히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잠깐 쓰다가 되돌려 놓을 의사로 물건을 가지고 가면 이것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지금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신혜성 씨가 만약에 네.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내가 그 차 몰래 훔쳐서 타고 사용하다가 팔 예정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면 절도죄가 되겠지만 네. 지금 신혜성 씨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착각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혜성 씨가 이 차를 정말로 가져가서 본인이 사용하고 처분까지 할 의사가 인정되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로는 조금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절도죄로 처벌은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속사 측에서도 신혜성 씨의 차량을
신혜성 씨가 차량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혐의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제가 아까 그 사용 절도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돼서 절도로 처벌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1995년에. 그래서 개정이 돼서 어떠한 죄가 들어왔냐면 그 자동차 등 부정 사용죄라는 게 도입이 돼서 뭐 자동차, 선박,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냥 처벌하도록. 그래서 일반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같은 경우는 절도죄보다는 형량이 좀 낮아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조금 형량은 좀 낮아지면서 이번에는 뭐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더라도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혜성 씨가 이 절도죄는 면하더라도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아마 좀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음주 불응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4번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네, 이제 보통 그 음주 단속하는 거 많이 보면 네. 순순히 측정에 응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막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도로교통법에 이제 음주 측정 불응죄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거죠.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03%냐 아니면 0.08%냐 이런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다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약간 내가 만취 상태인 것 같으면 측정을 불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하는 죄를 거예요.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측정에 불응하면 바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측정 거부죄를 신설을 했는데 네. 그러면 측정 거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약간은 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 제가 담당했던 그런 이제 형사 사건들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막 경찰관이랑 싸우고 막 불응하고 이랬다가도 나중에 기소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아유 내가 그 측정을 불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 뭐 물 좀 마시고 하려고 그랬다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차례 이상 불응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건 측정 거부죄로 우리가 보겠다. 네. 이런 이제 그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음주 측정 4차례를 거부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 10분인가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3차례 물어봐요. 자, 안 하시겠습니까? 또 뭐 안 했겠죠? 또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3차례 이상 거부를 하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봐서 신혜성 씨는 아까 그 자동차 등 부정 사용죄, 네. 그다음에 음주 측정 거부죄 이 2개는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가 신혜성 씨 같은 경우는 2007년에도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범인 거잖아요. 네. 가중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돼서 이렇게 음주운전이 아주 대표적으로 재범률 높은 범죄거든요. 네. 성범죄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재범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음주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이제 법원에서 어떠한 관례가 형성이 됐냐면 하도 음주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범하는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재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판례가 생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벌벌집실이라고 해서 첫 번째 걸리면 벌금, 두 번째 걸려도 또 벌금, 세 번째 걸리면 집행유예, 네 번째 걸리면 실형.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음주 뭐 재범, 삼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네. 희생당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삼진아웃 말고 두 번째 만에 바로 처벌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윤창호법도 도입이 돼서 이 내용이 결국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2년 이상의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징역을 살리자. 네. 그러니까 뭐 두 번째만 걸렸을 때는 벌금이라는 게 없도록 바로 그냥 그 징역을 살리도록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법까지 도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신혜성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해당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음주 단속에 응해서 네. 그 지금 2007년인가요? 네. 0.097%의 그 음주운전을 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걸린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이거는 측정 거부로 이번에 단속이 된 것이어서 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어떤 그 부분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래도 명백한 것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이번에 어느 정도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네. 1년 이상 5년 이하의 그 징역이라고 하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등 부정 사용죄가 또 하나 추가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종 전력도 있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아마도 좀 가중된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요.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와 관련해서 학폭위가 열렸거든요. 근데 학폭위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안 됐고 이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이면 참 이제 어린 아이인데 네. 이제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이제 신고를 했고 학폭위가 열려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같은 반 학생에 의해서 이 피해 여학생이 여러 차례 성추행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 학생이 막 등교도 못하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다. 이제 이러한 피해 사례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가해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빨리 분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추행 가해자가 여전히 피해자와 같은 반 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그 피해 학생의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가 대단히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우선은 되지 않았고요. 학폭위 조처를 보면은 4호 사회봉사 처분 그리고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처가 나왔거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학폭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가해 학생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같은 반에서 어울리다가 어떻게 일시적으로 가해 학생은 그냥 장난을 쳤는데 피해 학생이 뭔가 큰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네. 이것은 학폭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해 학생이 고의로 그러니까 피해 학생을 괴롭힐 그런 고의가 다 보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일회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도 인정이 돼서 이제 이 경우에는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의 그런 처분 중에서 4호 처분이 이제 사회봉사 처분이고 네. 그다음에 2호 처분이 바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다시 말해서 피해 학생한테 접촉도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보복 행위는 당연히 안 된다. 네. 이런 아주 어찌 보면 중한 정도의 그런 이제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문제는 이 어른들이 참 잘못하는 것이 학폭위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면 이거는 접촉을 하지 말라고 그 가해 학생한테 명령을 해놓고 네. 막상 같은 반에 놔두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계속 접촉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은 어른들 이 학교의 어떤 조치 의무가 너무나도 이게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그냥 그 명령만 했을 뿐 그 명령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어서 네. 대단히 이거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피해자 학부모 측에서도 같은 반을 배정해 놓고 그렇게 금지 명령만 내리면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게다가 피해 학생은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조처가 나오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측의 입장은 어떻죠? 교육청은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네. 학폭위 내용은 비공개이고 네. 왜 지금 이렇게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남학생에 대해서 처분도 이렇게 약한 것이며 동시에 이렇게 약한 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처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도 없느냐라는 피해자 측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학폭위 내용은 비공개고 밝히기 어렵다.
라는 어찌 보면 대단히 소극적이고 좀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답답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또 해명을 봤을 때 우선은 피해자 가해자 분리해서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은 가해자가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제가 뭐 오늘 본의 아니게 교육청을 많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은 해놓고 같은 반에 몰아놓는 것도 웃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피해 학생이 반 옮기도록, 이거는 가해 학생이 보통 잘못을 하면 정학을 보내고 가해 학생을 옮겨야 되는데 피해 학생을 옮기게 하면, 이게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지만 네. 어떠한 그 교육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는 학생한테 대단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요? 이건 가해자 학생을 옮기는 게 맞고, 근데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는 것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거는 내용의 어떤 방이 전혀 잘못된 것이고, 좀 추진하는 내용을 피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 학생을 옮기는 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또 스토킹 사건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체포가 됐던 남성이 또다시 이 여성을 스토킹을 하다가 붙잡혔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이 사건은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을 하는 전형적인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범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각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가해자는 자유로운, 운신이 아주 자유로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70차례 연락을 했고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해서 계속 스토킹을 했다. 전형적으로 지금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스토킹 범죄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사후는 기각된 상황이고 피해자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물리적 접근금지 처분은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스토킹 범죄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누가 가장 잘못한 사람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 스토킹을 할 고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뭐 비난하고 처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스토킹 범죄를 그냥 그러면 이들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바로 구속시키지 않은 판사를 욕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스토킹 범죄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 국회가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스토킹 범죄를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일단은 한계가, 스토킹 범죄는 그 우리나라에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 범죄 중에서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는 것만으로 뭐 이 피고인을 무기징역 살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면 뭐 5년, 그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이제 유기징역인데 5년 이상 만약에 스토킹했다고 해서 5년 이상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법 체계상. 그러면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강하게 처벌할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은 스토킹 범죄를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스토킹 범죄의 행위 하나하나를 규제할 수 있는. 그래서 스토킹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70차례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것을 그 별도의 범죄로 볼 수 있게끔 처분을 이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것을 별도의 죄로 규율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별도의 죄로 규율을 하면 70차례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통은 아마도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처벌받더라도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막 그 피해자한테 접근하고 싶고 완전 집착하고 어찌 보면은 정신적으로는 병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 합리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징벌적 배상을 도입을 해서 그 이 위반 행위 한 번에 1,0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중이 된다. 네. 그러면 10번 하면 1억 원이고 100번 하면은 10억 원이잖아요. 이렇게 징벌적 배상제가 또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을 하면
만약에 내가 10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도 하나 생길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빨리 도입해야죠. 국회 법사위에서. 네. 국회가 빨리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저희가 계속 비슷한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 피해자 분리고 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다시 재범을 하게 된 거고 지금 경찰 쪽에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구속 사건을 저도 많이 다루는데 판사들이 이제 그 구속을 할 때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범행의 중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범죄도 소명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판사들은 뭘 보냐면 이 사람을 내가 구속을 했을 때 네. 실제로 구속이라는 게 결국 구속시켜놓고 수사 재판하는 거잖아요. 수사 재판 결과 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야지 구속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을 시켜도 예를 들어서 재판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벌금이나 아니면은 뭐 경미하게 뭐 징역 8개월에 뭐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이면 네. 구속을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은 구속시킬 실익이 없거든요. 그게 바로 범행의 중대성인데 지금 스토킹 범죄가 네. 대부분 그래요. 스토킹이 다 인정돼도 대개 10에 9은 집행유예고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경험했던 것도 뭐 끼케야 8개월에서 1년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형사 사건에서 중대하게 뭐 징역 뭐 3년 이상 나오고 뭐 5년 나오고 이런 사건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수사나 재판 받다가 다 도주하거든요. 내비두면. 네. 그래서 도주 우려가 높아지는 거고 범행이 중대해야 되는데 스토킹 범죄는 이 스토킹 범죄 하나만 놓고 중대한 범죄로 다루질 않기 때문에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다루는 영장 전담이나 이런 판사들이 봤을 때는 스토킹 범죄를 몇 번 했다고 구속시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이나 구속, 구금 네. 이런 게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스토킹 범죄 행위 하나하나가 별도의 범죄가 돼서 형량이 높아지도록 하고 네. 나아가서 피해자에게 한 번 접촉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뭐 100만 원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뭐 1000만 원씩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면 70회면 이거 뭐 7억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배상도 받고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스토킹을 하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면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 빠른 법률 제정이 좀 시급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